여러분 오늘은요 드디어 고려의 정치사 마지막 단원입니다. 어느새 벌써 고려시대가 끝났죠. 우리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문화 살펴보면서 고려시대는 완전히 끝나게 될 텐데요. 우리 미리 예고했듯이 고려시대는 기말고사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형성평가 15점으로 수행평가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여러분들이 이번에 학교 와서 다 같이 배부받은 프린트에 고려시대 문제은행이라고 하는 프린트가 있습니다. 그 프린트가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퀴즈 문제들 있죠. 그거 합쳐놓은 거 플러스 몇 문제 정도 해서 30문제를 모아놓은 거거든요. 우리 고려시대 형성평가는요. 등교하는 날 보게 될 건데 총 15문제를 낼 겁니다. 우리 30문제를 잘 꼼꼼히 공부해서요. 우리 15문제 중에 몇 문제는 그대로 나오는 문제도 있을 거고 몇 문제는 좀 변형해서 예를 들어 뭐 주관식을 객관식으로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유형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보기의 지문들을 조금 활용해서 변형시킨 문제들을 낼 겁니다. 그래서 15개 합쳐서 15점 수행평가 볼 거니까요.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배운 고려시대 마지막까지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바로 소제목은 이거예요.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의 성장. 우린 이 제목에서부터 오늘 어떤 세력에 대해서 배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진사대부. 우리가 앞선 무신정권 시기부터 이 사람들 나중에 신진사대부 돼요 라고 했던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드디어 배웁니다. 그리고 신흥무인 세력. 자, 오늘은 이 두 세력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 두 세력은 왜 주목할 필요가 있냐면 이 두 세력이 나중에 힘을 합쳐서 조선을 건국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고려의 마지막 단원인 만큼요. 고려의 역사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먼저 신진사대부의 성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진사대부는 누구인가? 우리 일단 한자로 먼저 뜻을 한번 풀이해 볼게요. 자, 새로울 신자에 나아갈 진, 새로 나아가는 선비 혹은 관료 세력을 우리가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성장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자, 물론 무신정권 시기에 서방에서 등용된 문신 세력들 포함되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한 세력이 결정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공민왕 시기에 과거제도나 교육제도가 정비되면서 여기를 통해서 뽑힌 세력들이 공민왕의 개혁정치를 뒷받침하면서 결정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울 때 공민왕의 많은 정책들을 배우는 과정에서 뭘 배웠냐면 공민왕이 성균관을 개편했다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공민왕은 이런 성균관의 개편을 통해서 여기에서 자신의 개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물들을 선발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진사대부 세력들은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민왕 때의 성균관 개편이라든가 결정적으로 이때 개혁을 뒷받침하면서 성장했던 이 신진사대부들이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부분 지방향리나 하급관리들의 자제 출신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런 신진사대부들의 특징을요, 오늘은 누구랑 비교하면서 배울 거냐면 권문, 세족과 비교를 하면서 배울 겁니다. 권문세족의 출신은 뭐였어요? 우리 대대손손 고위 관료의 자제들이 권문세족을 세습하듯이 이어갔는데요. 그것과 비교되게 신진사대부는 지방향리나 하급관리 등 조금 더 낮은 계층 관리들의 자제 출신이었다라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점이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관직에 어떻게 진출을 했냐면요. 우리가 방금 전 페이지에서 살펴봤듯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관직에 진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권문세족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뭐를 통해서 보통 관직에 진출을 했어요? 대부분 음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권문세족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대부분
고위 관료예요. 5품 이상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대로 음서제도를 활용해서 정계에 입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경제적으로는요. 중소지주 출신이었습니다. 자, 우리 중소기업이라고 할 때 그 중소예요. 지주, 즉 땅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대토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권문세족의 어떤 점이랑 대비되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규모 농장 기억나나요? 권문세족은 정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커다란 농장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신진사대부들은 중소지주 출신이 많았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신진사대부들의 특징을 방금 살펴봤는데요. 특징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시피 지금 신진사대부들은 누구랑 많이 대립되는 존재냐? 바로 권문세족이랑 대립을 하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이들은 특징에서부터 서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들은 즉 권문세족들의 횡포를 비판하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성장을 하고 개혁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자, 우리 지금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요. 원은 쇠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가능하다고 했었죠. 원은 쇠퇴하고 있고 대신에 어떤 세력이 떠오르고 있냐면 명나라라고 하는 중국 한인들이 다시 세운 왕조가 새로운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진사대부들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이제는 쇠퇴하고 있는 원, 이들은 배척을 하고요. 누구랑 외교관계를 맺자? 명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연관고리 찾을 수 있죠. 권문세족의 횡포를 비판하면서 원을 배척했어요. 권문세족은 친원적 성향의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주장으로 연결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 신진사대부들은 이들의 정치 개혁이라든지 각종 주장에 어떠한 근본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성리학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신진사대부들이 누구를 세운 나라라고 했어요? 조선입니다. 여러분 조선하면 바로 성리학 떠올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이라는 사상을 근본으로 그들의 각종 정치개혁을 주장을 했는데요. 이 성리학이 무엇을 중시하는 학문이냐 하면은 자, 덕치와 민본 이념, 즉 덕으로 다스리는 정치와 백성들을 근본으로 하는 이념을 근거로 해서 이제 새로운 사회를 구축하고자 한 거죠. 자, 그래서 신진사대부들의 특징, 주장, 사상 꼭 기억하도록 하고요. 우리 조금 이따는 이 모든 신진사대부의 특징들을 권문세족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방금 신진사대부들이 어떠한 인물들이었는지 어떤 세력이었는지 배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신흥 무인 세력이에요. 신흥 무인 세력은 우리가 한자를 이렇게 풀어놓긴 했지만 이렇게 풀이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무인, 즉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 먼저 살펴볼게요. 자, 우리 고려 말기로 가면요. 자, 홍건적이라고 하는 세력과 외구의 침략이 점점 심화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고려는 한반도 가운데 있고요. 아래에는 외구, 즉 일본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쪽에선 누가 쳐들어오냐면 홍건적이라고 해서 붉은 홍자, 즉 빨간 두건을 썼다고 해서 이들을 홍건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들이 계속해서 위쪽에서 침입을 합니다. 여러분, 이 홍건적이 누구냐면요. 자, 여기 보면 원말에 일어난 한족 농민 반란 세력이라고 돼 있죠. 지금 원말 그리고 명초, 원이 세력하고 명이 세워지는 그 사이에 한인 사람들의 반란이 극심했습니다. 이들은 원래 원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들이었는데요. 점점 그 고려 국경으로 넘어와서 식량이 부족해지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고려를 계속해서 침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홍건적에 대한 피해가 고려에서는 컸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지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많은 전도들을 외우진 않을 거지만요. 우리 전국적으로 홍건적과 외구의 수많은 침입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대표적인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 친숙한 이름들 몇 명 있죠. 최영, 그리고 화포를 만들었던 최무성,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가 있냐, 여러분? 여기 보이죠? 이성계,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대표적인 신흥무인 세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배경,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무인 세력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하고 방금 살펴봤듯이 대표 인물은 최영이라던가 이성계 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성계는요 원래 이 최영의 부하였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선을 들어갈 때 배우겠지만 이제 고려 말기에는요 이제 이 둘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위화도 회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조선이 건국되게 된 거죠. 일단 지금은 이 신흥무인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로 최영과 이성계가 있었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이들의 성격은 어땠느냐? 자, 여러분 옆에 사진 볼까요? 그림 보면은 신흥무인이랑 신진사대부가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있어요. 함께 고려를 개혁합시다.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웠던 신진사대부와 서로 연합을 해서 이제 고려를 개혁하고자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진사대부 무인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그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고려가 끝나고 조선을 건국하는 그 파트를 배울 때 이 둘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조선을 건국했는지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마무리로 뭘 할 거냐면 전체적인 고려 지배층의 흐름 변화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요. 아까 배웠던 신진사대부와 권문세족의 성격 비교하는 작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 학습지에서는 마지막 페이지, 여기 한 걸음 더 페이지 있죠? 우리 이 두 문제를 함께 해결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고려의 지배층 변화입니다. 자, 이 표를 보면요. 고려의 지배층은 총 5세력에 걸쳐서 변화되었는데요. 자, 초기에 고려를 건국했던 초기에 지배층은 누구였냐? 당연히 고려를 건국했던 세력이죠. 신라 말기부터 새로운 세력을 꿈꾸었던 호족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를 세운 태조왕건 또한 호족 출신이었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고려 중기로 오면요. 이 호족 세력들이 일단 두 개로 분화가 됩니다. 중앙과 지방. 그래서 지방에 있던 호족들은 어디로 편입이 되냐면 향리 세력으로 편입이 됩니다. 이 향리 제도를 했던 거 바로 성종 시기부터죠. 자, 그럼 중앙으로 편입된 호족들은 이제 어떤 세력이 되느냐? 이들이 바로 고려 전기의 지배층인 문벌 귀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지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고려 중기의 지배층은 문벌 귀족. 자, 그러다가요 우리 문벌 귀족 사회가 동요를 하죠. 대표적으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문벌 귀족 사회가 동요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바로 여기 무신정변이라는 사건이 터지는데요. 무신정변이라는 단어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이때부터 권력을 누가 잡게 되냐면 바로 무신정권. 대표적으로 우리 최씨 가문, 최충원, 최우 이런 사람들이 이때부터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무신정권은 언제 끝나게 되느냐? 결국에 대몽황진 끝에 고려 정부, 즉 태자인 원종이 쿠벨라이와 강화를 맺으면서 이 과정에서 무신정권도 함께 몰락하고 끝나게 되는데요. 그 이후 원간석기 때부터 급부상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열심히 배웠던 권문세족이라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문세족의 성격을 살펴볼 때 뭐라고 했어요? 이 권문세족은 갑자기 생긴 인물들이 아니라 기존에 쌓여왔던 고려의 지배층들 이런 세력이 합쳐져서 생긴 권문세족이라고 했죠. 그래서 종래의 문벌귀족,
그리고 무신정권기에 성장한 세력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들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냐? 친원적인 성향. 즉 원을 배경으로 성장한 인물들이 바로 이 권문세족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마지막 고려 말기로 오면 새로운 정치개혁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그들이 오늘 배운 신진사대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습지 2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뭔가 글이 긴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는요, 뭐라고 써있냐면 충선왕 즉위 11월 대사령을 선포하고 하교하였다. 자, 요즘에는 간신히 세력을 잡고 국권을 우롱하고 기강을 어지럽히고 있다. 공사 논밭과 노비를 모두 간신하게 빼앗기게 되었대요. 그래서 백성들이 살기가 어렵게 되었다. 나라 창고는 텅 비었는데 권세가는 부가 넘치니 내가 매우 통탄한다. 이에 사자를 뽑아보내어 백성의 논밭을 점검하여 경계를 분명히 하고 조세를 공평히 부과하여 옛 법도를 되찾으려 한다라고 왕이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자, 이 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건요. 일단 이거 충선아 충자가 들어간 왕이 있죠. 이 시기 언제예요? 지금 원간석기 시기입니다. 원간석기에 지금 왕 입장에서 간신들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 공사 논밭과 노비를 모두 빼앗았대요. 부가 넘쳐난대요. 자, 이들 누구예요? 원을 배경으로 성장한 권문세족 세력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문세족이 농장, 대토지를 소유하게 된 과정이 뭐라고 했어요? 논밭, 멀쩡한 땅을 때려서 빼앗는다든지 각종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땅을 넓히고 그 과정에서 거기 있는 농민들도 노비로 만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들이 권문세족임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나 한번 이어서 볼게요. 일단 공민왕 시기입니다. 공민왕 16년에 성균관을 다시 지었어요. 이 이색이란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이 사람을 성균대 사성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공전을 잘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교관으로 삼았다고 해요. 그러고 계속 날마다 수업을 했으며 강의 마치고 토론하고 학자가 많이 모여서 성리학이 크게 일어났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조선 건국할 때 다시 배우겠지만 이 이색이라는 사람은요. 대표적인 사대부 인물입니다. 즉 신진사대부 세력이죠. 힌트가 많았어요. 이들은 공민왕의 개혁 시기에 이것을 뒷받침하면서 성장했죠. 성균관 이들의 바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리학 사상을 근본으로 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신진사대부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고요. 자, 정치 세력은 그래서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로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의 권직 진출 방법은 어떻게 달랐냐? 자, 여기서부터는 표를 여러분들이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채워 넣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 관직 진출 방법. 자, 권문세족은 음서를 통해서, 신진사대부는 과거 시험을 통해서 대부분 관직에 진출을 했습니다. 경제 기반도 대비되었는데요. 권문세족은 대농장, 대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었던 반면에 신진사대부는 중소지즉 권문세족보다는 조그만 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외관계 이들은 각각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냐? 권문세족은요, 여러분 애초에 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인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친원, 원과 친하게 지내자라고 주장을 했고요. 신진사대부는 아까 배웠다시피 원을 이제 배척하자. 대신에 누구랑 친하게 지내자?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반이 됐던 사상이 뭐냐? 자,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엄청 중요시했던 반면에 권문세족들은 기존의 불교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는 이렇게 많이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꼭 비교하면서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러면 우리 학습지 여기 2번도 여러분들이 다 채워 넣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평소와 같이 세 문제 풀어보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자, 1번입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기억이 물어보고 있죠. 지금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근데 일단 대답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
신돈이 대답을 합니다. 권세가들이 남의 토지와 노비를 빼앗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판결한 것도 말을 안 듣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토지를 경작시켰다, 즉 자신들의 노비로 만들었다. 이에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 한 번 더 복습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바로 기억은 공민왕이 되겠죠. 그럼 이 왕, 공민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공민왕의 개혁 다시 떠올려주면 됩니다. 첫 번째, 정동의선을 폐지하였다. 맞고요. 변발, 호복, 즉 오랑캐 목장이라고 해서 몽골의 목장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몽골의 풍습을 금지하였다. 맞고요. 기씨일족을 비롯한 신원 세력, 대표적으로 기철과 같은 인물 제거했어요. 그리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동부, 철령 이북의 땅을 되찾았어요. 맞는 말입니다. 마지막, 원해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별무반을 편성하였다. 자, 5번이 답이겠죠. 왜 틀린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별무반 여러분 언제 나와요?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 누가? 윤관이 편성한 군대입니다. 그래서 일단 별무반의 원해 간섭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보기 문장이에요. 따라서 5번이 답이 되겠어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신진사대부에 대한 설명, 오늘 배운 내용 한번 골라줄게요.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어요. 1번, 대규모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벌써 틀린 답이 나왔습니다. 일단 답은 1번인데 왜 틀리냐? 대규모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권문세족이죠. 신진사대부에 대한 설명으로 바꿔주려면 대규모가 아니라 중소규모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고쳐줘야 맞습니다. 2번 볼게요. 과거를 통해 관직 진출 맞고요. 3번, 공민왕의 개혁 추진 과정에서 성장하였다. 이게 이들이 성장한 배경이라고 했죠. 맞는 내용이고 이들의 출신은 주로 지방향리나 하급 관리들의 자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중요시했던 사상 성리학을 바탕으로 고려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맞는 내용이라서 답은 1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3번. 이제는 우리 익숙할 때가 됐죠.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를 비교하라고 했네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면 됩니다. 자, 일단 비교는 뭐가 자, 1번 먼저 살펴볼게요. 성장 시기. 이들이 언제 성장을 했을까? 권문세족은 당연히 원을 배경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원간섭기 맞고요. 신진사대부는 공민왕의 개혁을 뒷받침하면서 성장했습니다. 맞는 내용. 정치적으로는요. 어떻게 진출했냐? 권문세족은 음서를 통해서, 신진사대부는 과거제를 통해서 정치계에 입문을 했습니다. 맞고, 종교 같은 경우, 즉 사상이라고 바꿔줘도 될 것 같아요. 권문세족은 불교를 바탕으로,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기반 사상을 두고 있었습니다. 얘도 맞는 내용. 또 네 번째, 경제로는요. 이것도 많이 했어요. 권문세족은 대규모 농장, 신진사대부는 중소지주. 맞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외교에 관해서는 어땠어요? 권문세족은 지금 원을 중심으로 성장한 세력이기 때문에 친원적 외교를 주장을 했을 겁니다. 반대로 신진사대부는 명과 친하게 지내다고 주장을 했고요. 둘이 바뀌었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